야, 임혜주! 너희 집 조폭이라며? 진짜면 지금 당장 불러봐!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누군가 박수까지 쳤죠. 혜주의 손목에서 술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인 한복 드레스 위로 퍼져나가는 붉은 얼룩.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동창회장 앞에 30대의 검은 세단이 나타났어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봄비가 내리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고급 한식당 소아원의 2층 연회장에는 15해 만에 다시 만난 얼굴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죠. 고등학교 동창회.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이름이겠지만 임혜주에게 그 세 글자는 언제나 가슴 한쪽을 서늘하게 만드는 단어였습니다. 졸업 이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이 자리에 그녀가 나타난 건 순전히 오수진의 부탁 때문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반장이었던 오수진은 3주 전부터 혜주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만은 꼭 와달라고, 다들 어른이 됐으니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혜주는 그 말을 반쯤은 믿지 않으면서도 언젠가 한 번은 마주해야 할 과거라는 생각으로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입구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검은색 한복 드레스를 가지런히 여미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고운 먹빛 원단 위에 은실로 수놓인 모란 문양, 소매뿌리를 따라 흐르는 가느다란 금빛 선.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옷이었죠. 돌아가시기 직전 손수 혜주의 손에 쥐어주시며 내가 입어야 빛난다고 하셨던 그 드레스였습니다. 오늘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날 혜주는 언제나 이 옷을 입었어요. 보호막처럼 혹은 다짐처럼.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연회장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은 동창들은 저마다 달라진 직함과 달라지지 않은 허세를 내려놓으며 웃고 떠들었죠. 혜주가 들어서자 몇몇이 반갑다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시선들 사이 어딘가에 불편한 무게가 섞여 있다는 걸 그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오래 단련된 감각이었어요. 학창 시절 내내 집단에서 빗겨나 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읽어내는 감각. 먼저 다가온 건 오수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던 여자. 늘 중간에서 눈치를 살피던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던 인물이었죠. 수진은 혜주의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 혜주야. 오랜만이다. 드레스 예쁘긴 한데 오늘 같은 자리에 한복이야? 좀 튀지 않아? 혜주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유품이야. 제일 소중한 옷이거든. 수진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혜주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술을 마시지 않는 그녀의 잔에는 탄산수가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15해가 흘렀지만 이 공간의 공기는 고등학교 교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변인지를 끊임없이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 중심은 여전히 김성민이었습니다. 그는 연회장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는데 학창 시절에는 그 외모로 반해서 왕행세를 했던 인물이죠. 지금은 아버지 친구의 회사에 이사 직함을 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직접 읽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가장 컸어요. 그는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고 특유의 느릿한 웃음을 달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열리기 이틀 전 혜주는
강인수 실장으로부터 짧은 보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전달된 말이었지만 혜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귓속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스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가씨, 요즘 윤 씨 쪽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뚜렷하진 않은데 회장님 주변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것 같아서요. 혜주는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도,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결별한 이름.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 타이밍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동창의 전날이었고 혜주는 그 생각을 잠시 뒤로 미뤄뒀습니다. 성민은 혜주를 발견하자마자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학창시절 그가 가장 공들여 조롱했던 상대가 바로 혜주였으니까요.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비열했습니다. 혜주의 외가가 과거에 조직 관련 사업을 했다는 소문. 그 소문 하나로 성민은 혜주를 이상한 집안 딸로 낙인 찍고 반 전체가 그녀를 멀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었죠. 직접 손을 쓰는 게 아니라 분위기로 사람을 고립시키는 방식, 그것이 성민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무렵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잔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분위기를 주도하던 그는 자연스럽게 혜주 쪽으로 걸어왔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무언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 것임을 본능적으로 아는 눈빛들이었죠. 성민은 혜주의 맞은편 의자를 발로 끌어당겨 걸터 앉았습니다. 야, 임혜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여전히 그 집에 살아? 그 무서운 동네에. 낮고 느릿한 목소리였지만 주변 테이블까지 들릴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몇몇이 픽 웃었어요. 혜주는 탄산수 잔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잘 지냈어. 성민의 눈이 혜주의 드레스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옷은 뭐야? 무슨 상갓집 가냐? 동창회의 한복을? 하긴 그 집은 뭔가 달라야 하지.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혜주의 손이 드레스 소매뿌리를 살짝 쥐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성민은 그 반응이 재미없었는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더 넓게 퍼지도록 조절하는 오래 익힌 기술이었어요. 야, 근데 너희 집 조폭이라는 소문 진짜야?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얘기 많았잖아. 우리 다 알고 있었거든. 내 할아버지가 뭔가 한다는 거. 연회장이 서서히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성민은 그 분위기를 즐기듯 소리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진짜면 지금 당장 불러봐. 무섭지 않으니까. 어디 한번 해봐, 임혜주.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민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 잔이 기울었어요. 술이 포물선을 그리며 혜주의 드레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는 각도였지만 성민의 입꼬리가 비틀리는 것을 혜주는 똑똑히 봤습니다. 쏟고 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붉은 와인이 먹빛 원단 위로 번졌습니다. 은실로 수놓인 모란 위로 금빛 선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연회장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가 이내 낮은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으로 채워졌습니다. 혜주의 손이 잠시 공중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젖은 소매뿌리를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내면에서 굳어지는 감각,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강 실장. 전화 버튼을 누르는 혜주의 손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여전히 킥킥거렸고 성민은 느긋하게 새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던진 말과 행동이 혜주에게 얼마나 깊이 꽂혔는지 가늠해 보는 것처럼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고 있었죠. 오수진은 불안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다른 곳을 봤습니다. 개입하기엔 무섭고 외면하기엔 양심이 걸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그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어요. 신호가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됐죠. 실장님, 저예요. 지금 마포구 소아원 2층이에요. 와주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평온했는지 옆에서 듣고 있던 성민도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공황도 허세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업무 전화처럼 들리는 목소리였죠. 혜주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젖은 소매뿌리를 냅킨으로 가볍게 눌렀어요. 드레스는 이미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성민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허세 부리는 거잖아. 저렇게 조용히 전화해서 뭐가 오겠어. 야, 다들 봐봐. 임혜주가 진짜 사람 부른대.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그러게 좀 무섭게 소리라도 질러야지라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야 임혜주 진짜 오면 내가 밥 산다며 농담을 건넸어요. 연회장 한쪽에서 웃음이 퍼졌습니다. 혜주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탄산수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먼 기억 하나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늦가을이었죠. 하굣길에 불량배 세색에 가방을 빼앗기고 빗속에 홀로 서 있던 날. 우산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어디에 연락할 수도 없었고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인적 없는 골목 끝에 서서 비를 맞고 있는 수밖에 없었죠. 교복이 흠뻑 젖어 몸이 떨리기 시작할 무렵 낡은 가방을 어깨에 맨 중년 여성이 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은 혜주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더니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우산을 혜주 머리 위로 씌워줬습니다. 핸드백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젖은 얼굴을 닦아줬고 편의점에 데려가 따뜻한 음료를 사줬어요. 버스 요금까지 지갑에서 꺼내 쥐어주셨죠. 혜주가 어떻게 갚을게요라고 하자 그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그냥 나중에 너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해줘. 혜주가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할아버지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그 손수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혜주야,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라. 돌려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때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강석윤 회장이 평생을 살아온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무거운 이름이었지만 혜주에게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 말 한마디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갚는 것. 그것이 이 집안이 세상과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다시 왁자지껄해졌습니다. 성민은 다른 테이블로 이동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혜주를 향한 조롱은 이미 그의 관심 목록에서 지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 혜주는 잠깐의 유흥거리였을 뿐이었으니까요. 술기운과 웃음소리 속에서 그 일은 금세 희석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혜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4분이 지나 있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골목 저편에서 첫 번째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죠. 아직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웃고 있었고 오수진은 다른 동창과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혜주는 탄산수 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녀의 표정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장면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그 자신만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연회장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에 불빛들이 차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섰어요. 소리도 없이 과시도 없이 그저 질서 있게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그것은 멈추지 않았어요. 10번째, 20번째. 골목이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쯤 30번째 차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동창 하나가 무심코 밖을 내다보다가 굳어버렸어요.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거 다 뭐야? 처음엔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창밖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가면서 연회장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멎고 술잔이 내려놓이고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연회장 전체가 창밖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차들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내렸어요. 하나, 둘, 셋. 모두 짙은 색 정장에 귀에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소리도 없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렬하는 그 움직임은 어떤 경호팀보다 훈련되어 있었죠. 그 수가 20명을 넘어서자 연회장 안에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설마라고 중얼거렸고 그 뒤를 이어나오는 말은 없었어요. 성민도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느긋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차들이 계속 늘어나고 남자들이 계속 내리고 그 숫자가 어느 선을 넘어서자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취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그는 고개를 돌려 혜주를 바라봤습니다. 혜주는 그 시선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탄산수 잔을 두 손으로 가볍게 감싸 쥔 채 성민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죠. 다만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아주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서글픔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건 오래된 인내가 마침내 끝났을 때의 표정이었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먼저 들어섰어요. 키가 190은 될 법한 어깨가 문짝처럼 넓은 남자였습니다. 강인수 실장, 혜주 곁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죠. 그는 연회장을 한번 훑어보고는 곧장 혜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왜 더 일찍 연락 안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나무라는 것인지 걱정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톤이었어요. 혜주는 옅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실장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 짧은 대화만으로 연회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아까의 전화가 진짜였다는 것을, 창밖의 차들이 허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임혜주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조용하고 따돌림 받던 여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오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권유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계단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자가 달랐어요. 묵직하고 느리고 그러나 아무도 서두르게 만들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고 흰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어넘긴 노인 한 명이 들어섰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곧았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 금빛 단추, 손에 쥔 짧은 지팡이. 그의 등장과 함께 강인수 실장을 포함한 남자들 전원이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연회장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눌렸습니다. 강석윤 회장이었습니다. 임혜주의 외할아버지.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이 연회장에 몇이나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마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는 그런 무게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과 수많은 선택을 거쳐 존재 자체가 무게가 된 사람. 강석윤 회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민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두 다리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연회장의 주인처럼 굴던 사람이 지금은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앉아있던 친구들도 이미 슬그머니 거리를 벌려놓은 뒤였죠. 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회장 안에 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강석윤 회장은 천천히 실내를 둘러봤어요. 급하게 뒤로 밀린 의자들, 반쯤 일어서다 굳어버린 사람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눈빛들. 그는 그 광경을 담담하게 훑고 나서 혜주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혜주의 드레스 위에 번진 얼룩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노여움도 위협도 고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 강인수 실장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혜주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누가 이랬어? 그 네 글자가 연회장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발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렸습니다. 성민은 의자에 붙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연회장의 주인처럼 굴던 사람이 지금은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혜주는 회장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성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회장은 한 박자 간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혜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오래 살아온 눈이었습니다. 혜주의 표정 안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것처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구석 자리로 이동해 조용히 앉았어요. 강인수 실장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을 균등하게 내다볼 수 있는 위치에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혜주는 천천히 성민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민 옆에 앉아있던 남자들은 이미 자리를 비운 후였어요. 성민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겠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죠. 혜주는 맞은편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민을 바라봤어요. 정면으로 천천히 아무 말도 없이.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성민의 입이 겨우 열렸어요. 야, 임혜주. 나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야.
진짜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잖아. 알아. 혜주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화가 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성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레스 세탁비 내가 물어줄게. 얼마야?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야. 혜주는 잠시 드레스 소매뿌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번진 얼룩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어요. 이 드레스는 세탁비의 문제가 아니었죠. 할머니의 온기가 담긴 옷, 그 위에 남은 얼룩은 돈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번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문이 열렸고 숨을 헐떡이는 중년 여성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지갑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아들이 두고 간 지갑을 가져다 주려고 달려온 것이었죠. 그 여자는 연회장 안의 풍경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허리를 숙인 사람들, 그리고 맨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혜주. 여자의 눈동자가 혜주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혜주도 그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혜주의 몸이 굳었습니다. 15해가 흘렀지만 혜주는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비 내리던 골목,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손,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젖은 얼굴을 닦아주던 그 여자. 김성민의 어머니 김복순 씨였습니다. 혜주의 시선이 복순에서 성민으로 다시 복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긴장과 공기가 전혀 다른 무게로 재편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복수를 위해 불러세운 이 자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순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차갑고 단단한 걸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오래된 것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 안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도, 무릎 근처에서 굳어버린 성민도, 강인수 실장도,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혜주와 김복순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몇 초 사이 연회장의 공기는 아주 낯선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순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이 상황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처럼 그녀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꼭 쥔 채 혜주를 향해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저기 제 아들이 잘못을 했으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혜주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말을 막는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복순 앞에 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에게 예를 갖추는 인사였죠. 아주머니, 저 기억하세요? 복순은 혜주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이마, 눈, 입술. 세월의 무게가 쌓인 얼굴을 뚫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멈췄을 때 그녀의 입술이 작게 떨렸어요. 혹시 그 비 오던 날? 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끄덕임 하나로 두 사람 사이에 오래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5해 전 그 골목. 혜주가 비를 맞으며 서 있을 때 나타났던 여자. 그가 바로 복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아들 성민의 학원비를 내려가다가 그 골목에서 혜주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자신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떨고 있는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였죠. 그날 혜주에게 건넨 버스비는 그달 마지막 잔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복순은 혜주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혜주가 나중에 직접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혜주가 그 여자의 이름이 김복순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5년 전이었어요.
강인수 실장이 우연히 사람을 찾다가 실마리를 잡았고 혜주는 그 순간부터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상황을 파악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빚이 있었습니다. 사채 2곳, 은행 1곳. 복순은 그 빚을 혼자 감당하면서 아들 성민이 모르게 막아오고 있었어요. 성민이 자신의 집안 형편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혼자서 버텨왔던 거였죠. 혜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오랫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감당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선의가 15해 전 빗속에서 자신에게 닿았었다는 것. 그 2가지 사실이 겹치는 순간 혜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강인수 실장이 넌지시 혜주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준비됐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연회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직도 허리를 숙이고 있는 동창들,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성민, 그리고 2 손을 맞잡은 채 혜주를 바라보는 복순. 혜주는 강석윤 회장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은 구석자리에서 혜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안에 무언가 깊고 잔잔한 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해. 제가 오래전에 결정해뒀던 거 오늘 해도 될까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해라. 그게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 아니냐?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혜주의 어깨에서 마지막 긴장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복순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제 말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강인수 실장이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혜주는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김복순 외일인 채무 관련 처리건. 날짜는 3달 전으로 찍혀 있었어요. 혜주가 이미 3달 전부터 이 서류를 준비해두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창의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오수진의 연락을 받기도 전에 혜주는 이미 이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몰랐지만 반드시 마주치게 될 순간을 위해. 성민의 얼굴에 의문이 번졌습니다. 그는 혜주가 그 서류를 복순에게 건네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을 멍하게 바라봤어요. 혜주는 복순 앞에 섰습니다. 아주머니, 저 사실 오래전부터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기를 잘못 잡으면 이상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복순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빠르게 깜빡였어요. 이게 무슨...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빚이 있잖아요. 사채 2곳, 은행 1곳. 오늘부로 전액 정리해 드릴게요. 연회장이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찾아온 충격이었어요. 성민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혼자 감당해왔다는 사실, 그 2가지가 동시에 그의 가슴을 강타했어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아주머니가 저한테 우산을 씌워주셨을 때도 자격 같은 거 따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그 비오던 날의 기억이 2 사람 사이에서 다시 한번 살아났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떨고 있는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그 선택. 그날의 작은 선의가 15해를 돌아 지금 이 자리로 온 거였습니다. 혜주는 서류 봉투를 복순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받아주세요. 이건 제가 오래전에 드리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강석윤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그가 처음으로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는 천천히 복순 앞으로 걸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손녀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 대신 아이를 돌봐주셔서. 회장의 인사였습니다. 이 공간에서 누구도 그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성민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아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모욕을 당하러 온 자리에서 생전 처음 보는 노인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고 있는 어머니. 성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집안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전전했으며 자신은 그것이 창피해서 화려해 보이는 직함 뒤에 숨었죠. 이매주를 조롱했던 건 어쩌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을 그녀에게서 먼저 발견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은 집안, 그 공포. 그런데 지금 그가 조롱했던 그 여자가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성민의 목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손이 서류 봉투를 쥐는 것이 보였어요. 그 손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들 몰래 감당해온 시간이 그 손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서울에는 비가 그쳤습니다. 동창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성민의 친구들이 그날 밤 각자의 단톡방에 퍼뜨린 이야기가 며칠 사이에 여러 커뮤니티로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조폭 집안 딸이 동창회에서 사람 불렀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돌아다녔지만 이야기가 쌓일수록 제목이 달라졌어요. 비 맞는 아이에게 우산 씌워준 아주머니, 15년 만에 빚갚음 받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서 복수보다 더 묵직한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혜주는 그 소문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동창회 다음 날 그녀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강석윤 회장이 운영하는 그룹의 법무실 그곳에서 혜주는 3년째 실무를 맡고 있었어요.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딴 후 외부 로펌 대신 할아버지 곁에 남기로 한 선택이었죠. 세상은 그녀를 강 회장의 손녀로 먼저 봤지만 법무실 안에서 그녀는 그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그 사이에 작은 메모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강인수 실장의 필체였죠. 성민 씨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합니다. 혜주는 메모를 잠시 바라보다가 서류 한쪽에 내려놨어요. 당장 답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생겼거든요. 그날 오후 강인수 실장이 혜주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쉽지 않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가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혜주는 볼펜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앉으세요. 실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무릎 위에서 손을 맞잡았다가 풀었어요. 동창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몇 군데에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윤 씨 쪽이요. 혜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동창의 이틀 전 실장이 전한 말이 떠올랐어요. 윤 씨 쪽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했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구체화됐다는 뜻이었죠. 혜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회장님이 오래전에 처리하셨던 건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제도 씨요. 이번엔 아가씨 이름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게 빌미가 된 것 같아요. 동창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회장님 건강 상태와 후계 구도가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윤제도. 강석윤 회장이 30년 전에 결별한 이름. 한때 같은 편이었다가 돈과 욕심으로 인해 회장을 배신하고 따로 세력을 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회장이 나이가 들수록 그룹의 약점을 찾아 조금씩 손을 뻗쳐왔어요.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법 밖에서도 가능한 건 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죠. 그런 그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반드시 이전과 다른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윤제도가 뭘 잡으려는 거예요? 회장님 예전 거래 관련 서류 일부가 외부로 나간 것 같습니다. 누군가 흘린 거고 윤 씨 쪽이 그걸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해주의 손이 책상 위를 짚었습니다. 서류 유출. 내부에서 흘렸다는 얘기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변에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윤제도의 손을 잡았다는 의미였죠. 해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맑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오후였어요.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아직 특정은 못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5명으로 좁혀집니다. 5명. 해주는 그 숫자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5명 중 1명이 배신자. 그리고 그 배신자는 할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곁에 두었던 사람이겠죠. 해주는 15해 동안 이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며 지냈습니다. 명절마다 인사를 나눴고 회장님 건강이 안 좋을 때 함께 걱정했고 크고 작은 일들을 같은 편에서 처리해왔죠. 그 5명 중 누군가가 지금 윤제도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보다 먼저 서늘한 슬픔으로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직입니다. 아가씨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찾겠습니다. 실장이 나간 후 해주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5명의 얼굴을 하나씩 머릿속에 올려놓았습니다. 각자의 자리, 각자의 오랜 시간, 각자의 이름. 그 중 하나가 지금 이 그룹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해주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접근 기록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서류가 어떤 경로로 오갔는지, 어떤 시간대에, 어느 단말기에서 열람됐는지, 숫자와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해주는 함정을 놓기로 했습니다. 5명에게 각각 조금씩 다른 정보를 흘렸어요. 내용은 모두 달랐지만 형식은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윤제도 쪽과 비밀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짓 정보. 그 정보가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으로 윤제도에게 전달되는지를 추적하면 배신자가 드러나는 구조였어요. 단순하지만 오래된 방식.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식이었죠. 그리고 해주는 기다렸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해주는 밤마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5명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고 있었죠. 그중 누구이길 바라지 않는다는 마음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마음이 번갈아 가며 밀려왔어요. 첫째 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5명의 이름을 하나씩 되뇌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붙어 있는 기억들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해주는 그 기억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결국
그 기억들을 전부 다시 읽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둘째 날 밤 오수진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혜주야, 그날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해. 혜주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읽음으로 처리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강인수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 잡았습니다. 혜주는 전화를 받으며 한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누구예요? 권호성 실장입니다. 혜주의 손에서 볼펜이 책상 위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녀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이름을 입안에서 되새겼어요. 권호성, 강석윤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15년을 일한 사람.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 중 하나였고 혜주도 어릴 때부터 편하게 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혜주가 회사에 놀러 오면 사탕을 쥐어주던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생신상 준비를 매년 제일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윤제도에게 손을 뻗었다는 사실이 혜주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아드님 사업 빚입니다. 수억 원이고 윤제도 쪽에서 그걸 대신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서류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결국 돈.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선택이 할아버지를 향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혜주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무 말도 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권호성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혜주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주는 강성윤 회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러 갔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덮은 손이 책상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이 향했고 회장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 담긴 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혜주는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에게서 배신을 확인했을 때만 생기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 권호성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을 거예요. 신뢰를 쌓는데 15년이 걸렸고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장은 그 무게를 아무 말 없이 혼자 지고 있었어요. 혜주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한 침묵이 있고 그냥 두어야 하는 침묵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성이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어요. 15해를 곁에 둔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서류 위에서 천천히 주먹이 쥐어졌다가 다시 펴졌어요.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수만의 분노도 한탄도 그리고 아마도 오래된 정이 함께 섞여 있었을 거예요. 혜주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아버지? 먼저 물은 건 혜주였어요. 회장은 그 질문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내 생각은? 혜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올바른 방향인지를 짚어나갔어요. 권 실장님 아드님 빚 저희가 인수해요. 그리고 권 실장님은 이달 말로 조용히 퇴직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윤제도한테 건너간 서류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전에 움직이면 막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내부 사정이 전부 수면 위로 올라와요. 그게 오히려 윤제도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리해라. 혜주는 그날 오후 권호성을 직접 만났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복도 끝에 작은 응접실에서였어요. 일부러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을 택했습니다. 혜주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권호성은 이미 자신이 발각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안색이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5년을 함께한 사람 앞에서 이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가 그의 어깨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혜주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차갑게 막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설명이 그에게 더 고통스러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로 늘어놓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그 말들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이 구겨놓을 것이 보였으니까요. 아드님 빚은 저희가 처리할게요. 권 실장님은 이달 말로 퇴직 처리하시고 윤제도 쪽에 건너간 서류는 지금 당장 회수해 주세요. 그게 조건이에요. 권호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혜주는 그것을 지켜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혜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권호성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혜주는 그냥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기고 난 자리가 언제나 홀가분한 것은 아니라는 걸 혜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윤제도 쪽은 서류가 무효화된 것을 확인하고 이틀 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혜주가 이미 법적 대응을 마친 상태였고 추가로 움직이면 오히려 자신들이 위험해지는 구조였으니까요. 30년을 노려온 기회가 다시 한번 손끝에서 쓰러지는 것을 윤제도는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창회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성민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류 봉투를 받아 쥐던 그 낡은 손, 처음 보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 성민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조용히 혼자 버텨왔는지를. 자신이 집안을 부끄러워하며 직함 뒤에 숨어 있는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매주가 그 어머니의 은혜를 15해 동안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깊이 찔렀습니다. 성민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되짚었어요. 쉽게 결론이 나는 되짚음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번갈아 밀려오는 오래 걸리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성민은 혜주의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혼자였어요. 정장이 아닌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동창회 때의 그 느릿하고 거만한 걸음걸이가 아니었어요. 혜주를 발견하고도 한참 동안 거리를 유지하며 서 있었습니다. 다가올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보였어요. 혜주가 먼저 멈춰섰습니다. 성민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혜주 앞에 서서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이매주, 정말 미안하다.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혜주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 자리를 잡을 시간을 주는 것이었어요. 성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는 진짜 몰랐어. 혼자 다 감당하고 계셨더라고.
내가 너무 오래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에 혜주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딱딱하게 닫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잘 살면 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민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혜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 위로 그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혜주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한복 드레스 위에 번졌던 얼룩이 떠올랐어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얼룩. 드레스는 이제 조용히 옷장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꺼내 입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혜주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내가 입어야 빛난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어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라. 혜주는 그 자리에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동창회에서 조롱당하고 드레스에 술까지 뒤집어 쓴 한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온기가 남더라고요. 저도 쓰다 보니 자꾸 먹먹해지는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비 오던 골목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산을 씌워준 아주머니의 선의가 15회를 돌고 돌아 결국 그 가족을 구하게 되는 장면에서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잠 못 이루며 자신을 돌아본 성민의 모습에서도 사람은 결국 변할 수 있다는 걸 조용히 느꼈습니다. 혜주는 복수를 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전에 갚지 못한 마음을 제때 돌려드리고 싶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성민을 무릎 꿇게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잖아요. 기억하는 빚도 있고 기억조차 못하는 빚도 있고요. 혜주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분노보다 먼저 내 안에 남은 온기를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따뜻한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꼭 부탁드려요.